권리금은 너무 많아도 탈이고 너무 적어도 탈이고 이런 어떤 핫한 이슈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우리가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때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사항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포 권리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점포 권리금은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때 점포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이 점포에 투여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게 점포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너무 많아도 탈이고 너무 적어도 탈이고 이런 어떤 핫한 이슈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우리가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때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사항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점포 권리금은 권리금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요. 권리금을 거래할 때는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계약할 때의 주의점, 그리고 권리금 보호 조항, 법률적인 이슈죠. 마지막으로 현재 권리금에 대한 시장 현황이나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크게 시설 권리금, 그리고 영업 권리금, 그리고 바닥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시설 권리금은 말 그대로 에어컨, 냉장고 등 그런 집기를 거래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업 권리금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영업을 해오면서 누적된 고객 등에 대한 거래로서 어찌 보면 합리적인 권리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 권리금은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데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영업 권리금이 사실은 합리적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90% 이상의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루는 내용도 바닥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권리금을 거래할 때 계약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인데요. 권리금 계약은 집기, 그 다음에 잔금 일자, 권리 금액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때로는 기술 전수에 대한 협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 가급적이면 구두상의 내용을 배제하고 모두 계약서에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권리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이, 권리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차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서로 어떤 흥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 실컷 어떤 그 거래 금액을 정하고 했는데 임대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에 임대인의 권리 양도 양수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동의를 했되 이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금액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확인한 상태에서 흥정을 해야 됩니다. 서로 권리 금액을 흥정을 끝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높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권리금 산정한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권리금은 보증금과 월차임 적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임대인의 의사를 타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의 어떤 무리한 요구로 계약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하고 계약에 삽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허가를 요하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은 이미 체결됐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허가 불능인 경우에는 이 권리계약은 무효다라는 조항도 반드시 삽입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이 잔금은 임대차 계약, 즉 임대인과의 거래에 문제가 없을 때 성립을 하는 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임대인과의 모든 그 거래가 끝나고 보증금까지 지불이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권리금의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권리금에 대한 보호 조항, 법률적인 조항인데,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조항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는 임대인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사항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만약에 올해 12월 31일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다. 그러면 6개월이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따로 있는데, 이런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이 돼버리면 이 권리금 조항은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임대인이 하지 말아야 될 사항.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말아라.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나도 여기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 권리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럴 수 있겠죠.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또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우리 건물에서는 시끄러운 거 싫기 때문에 권리금 거래 절대 하지 말아라, 인정 못한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인 간의 어떤 거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신규 임차인이 내게 현재 적용된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있는데 이보다 현저히 높은 그럼 그 계약이 성립이 안 되겠죠. 새로운 임차인하고. 그래서 현저히 높은 걸 요구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현저히의 밑줄이 그어진 이유는 이 현저히라는 단어 때문에 분쟁과 소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저히라는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과연 10%가 현저히 높은 것인가 50%가 높은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유의해야 되고요.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즉 우리 6개월간 기간, 마지막 이 기간 동안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나왔어요.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해도 된다는 거죠. 정당한 사유를 보자면 첫 번째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임대인이 누구를 지정해서 이분과 계약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 간의 계약이 체결되고 권리금까지 거래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거절해도 되겠죠, 그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가 약간 문제가 되는데,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근데 새로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임대인의 경우에서 신규 임차인을 처음 볼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분이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는 굉장히 난해하죠. 그런데도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는. 그리고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또는 임대차 유지가 상당한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역시 마찬가지 경우죠. 하지만 이 모호한 경우 때문에 역시 분쟁의 소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상가 건물을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가 건물을 1년 반 이상, 즉 사업자 등록 없이 동창회, 종중 사무실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권리금 조항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상가 임대차 자체를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가 임대차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의 어떤 그 무리한 행위로 인해서 계약이 깨질 수도 있고 하겠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건이 됐을 때는 이 계약이 끝난 날,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에서 그거는 이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 거절 임대인으로서 깨진 계약이죠. 하지만 그때 그 금액과 최종 종료시 권리금, 이 종료시 권리금은 주로 이제 감정평가에서 결산이 되는데 이 둘 중 낮은 금액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손해배상 책임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권리금에 대해서도 적용 제외되는 조항이 있는데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이런 경우는 권리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우리 큰 건물에서 알박기 형태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하죠. 어찌 보면. 그럼 최근 이 상권 동향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우리가 바람직할 것인가. 자,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세 업종이 코로나19 이후로 어떤 점포에 대한 니즈가 약해진 상태예요. 먼저 음식업 볼까요? 음식업이 코로나 때 오히려 해외 출입 막고 하다 보니까 배달로 옮겨졌을 뿐이지 사실은 음식업 매출은 더 커졌어요. 그러면서 기존 메인 점포를 활용하던 것이 배달 점포는 어때요? 외진대로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점포의 상권 활성화 요인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고, 또한 소매업은 어떨까요?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몰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인터넷 쇼핑, 오픈 마켓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숫자는 안 줄었잖아요. 우리 점포 길가에 나가보면 어때요? 공실이 많잖아요. 이유가 전부 다 전자상거래업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 소매업은 대부분이 몰락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점포를 활용한 일이 확 줄었죠. 또한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큰 게 학원업이죠. 학원 어때요?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학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전향이 됐어요. 유튜브라든가 어떤 온라인 형태의 강의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모든 요인들이 점포에 대한 니즈는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어떤 소상공인 업종 비중이 컸잖아요. 이 점포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이렇게 점포에 대한 니즈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요즘 지역상권 보면 1층에도 공실이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골목은 권리금이 거의 없거나 반감됐을 경우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권리 금액은 우하향 추이를 보이고 있다. 상권에 따라서 약간의 다름은 있지만 대부분 추이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응해야 될 방안, 키포인트가 되겠죠. 먼저 권리금 지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이 아예 없는 점포만 만약에 찾고 다닌다. 이 역시 차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점포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업으로 그 일을 했을 때는. 그런데 권리금이 없는 데만 찾다 보면 월세도 싸고 권리금도 없고 이런 데를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출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아서 선택을 해야 되고 내 아이템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점포라면 적정 권리금을 선정하고 지불을 하고 입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창업을 하거나 이전을 하시는 경우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